브릭스 국가들이 정상회담에서 이야기했던 게 브릭스 통화를 만들자. 금을 포함한 상품을 담보로 하는 안정적인 통화를 만들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주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오늘 주제는 탈달러, 그것과 금과 다극세계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지금 달러의 위기가 왔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금 가격이 정말 크게 오를 수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맞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잇는 것은 미국 경제의 재앙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차익과 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달러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에 의존합니다. 그린백의 지위는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우위를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달러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를 공포조장이라고 일축하고 달러 지배의 완전한 붕괴는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만 달러가 훨씬 덜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다극세계로의 진화라는 똑같이 문제가 있는 시나리오가 가능성의 영역내에 남아 있습니다. 달러의 수많은 것들 중 하나, 다극세계에서는 여러 통화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달러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유로와 위안을 포함한 다른 통화가 더 많은 영향력을 얻으면서 그린백의 역할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린백은 그냥 달러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극세계에서는 또한 글로벌 준비금의 다각화를 추진하여 금과 다른 통화가 보유량의 더 큰 비율을 차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추세가 발전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지난 3년 동안 매년 1000톤 이상의 금을 보유액에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지난 3년 동안 매년 1000톤 이상의 금을 샀다. 지금 금을 미친듯이 쓸어 담고 있다. 2010년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모으고 있는데 2022년부터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고치 수준의 금매입을 3년 연속 이어가고 있고, 올해도 1000톤 이상의 금매입이 있을 거라고 이제 세계금협회는 발표를 했었거든요. 예, 요런 상황이다. 요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브릭스의 부상. 브릭스 경제블록의 부상은 이 다극적 세계를 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 피터 씨 이얼은 더 데일리 이코노미의 최근 게재한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회원국들은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대체 지불 시스템을 모색하고 블록 내에서 무역 관계를 강화하는 데 점점 더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미국의 대척점에 있고 가장 금을 많이 쓸어 담고 있는 주체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5개의 국가가 브릭스라고 불리잖아요. 여기가 미국의 달러 화폐 시스템을 갈아엎으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여기가 가장 먼저 미국 달러를 버리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결제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요거는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블록 내의 무역 관계를 강화하는 데 점점 더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브릭스는 원래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구성된 경제 협력체입니다. 2024년 1월 1일 현재 이 공동체는 이집트, 아랍에미레이트, 이란, 에티오피아를 포함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초에 이 브릭스 국가에 가입을 표명한 국가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 중에서 일단은 이제 이집트, 아랍에미레이트, 이란, 에티오피아가 들어왔고, 사우디아라비아는 공식적으로 들어왔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있다 보니까 브릭스 활동은 하는데 나 브릭스 가입한 건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 공식적으로 초대를 수락하진 않았지만 공동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터키, 아제르바이잔, 말레이시아는 공식적으로 회원이 되기 위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청한 국가들이 많다, 이렇게 알 수 있고, 확장된 브릭스는 약 35억 명의 인구를 합친 것입니다. 브릭스 국가의 경제는 28.5조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으며 세계 경제의 약 28%를 차지합니다. 브릭스 국가는 또한 세계 원유 생산량의 약 42%를 차지합니다. 브릭스가 지금 이렇게 정말 빠르게 확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브릭스는 미국 달러 패권을 빼앗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봐야 브릭스 애들 뭐 다 개발도상국 애들만 모여있는 그 잔잔바리 애들 모여있는 애들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뭐 경제적인 수준을 생각하면 그런 국가들도 있긴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다극 체제로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경제 공동체가 의미하는 바가 좀 크다.
여기서 35억 명의 인구라고 했는데, 자, 전 세계 인구의 45.2%를 브릭스 국가들이 갖고 있어요. 인구가 45.2%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전 지구의 면적의 거의 3분의 1이 브릭스 국가다. 그러면 얘네들의 땅뿐만 아니라 영공, 영해, 그 다음 영토, 이 세 가지가 지구상에 있는 총 3분의 1이나 되는 이 수준이 브릭스 국가들의 유통망이다, 이걸 생각을 하고, 만약에 미국과 대척점에 서는 것과 브릭스와 대척점에 서는 것,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다. 거기에다가 GDP, 사실 경제적인 수준도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전 세계의 모든 GDP를 비중 중에서 3분의 1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거를 좀 더 단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G7이랑 비교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허접이 맞았죠. 이 브릭스 국가들이 이렇게 5개가 합쳐봐야 뭐 1995년에는 차이가 되게 컸어요. 근데 2010년쯤 되니까 거의 비슷해지더니 2023년 기준으로는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했을 때 이미 브릭스 국가가 G7을 넘어섰다. 여기에 심지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4개 국가 더 들어왔고요. 사우디는 뭐 공식적으로 들어왔다고는 안 하지만 브릭스 활동하거든요. 그 지금 가입을 표명한 국가들이 아직도 훨씬 더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좀 달라질 필요가 있다. 거기다 석유 원유 생산량의 42%를 차지한다 그랬는데, 자, 지금 얘네가 하고 있는 행동이 미국한테는 위협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미국은 달러 시스템이 가장 최고의 자산이자 권력이잖아요. 이 달러 시스템을 한번 두고 생각을 해보죠. 이 달러 시스템은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면 2가지의 기둥이 지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달러 시스템을 무엇인가 하면, 하나는 페트로 달러 시스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신용화폐. 말 그대로 신용과 페트로, 석유, 이 2가지의 지탱으로 달러 화폐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석유 자체를 거의 미국이 독점을 하다 보니까 달러 화폐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큰 기둥이었고, 다른 하나는 신용입니다. 근데 이제 석유를 보면 브릭스 국가들만 하더라도 이제 세계 원유 생산량의 42%를 차지해요. 이제 여기에 이 기둥이 무너졌어요, 사실상. 왜냐면 이 기둥이 자리를 잡으려면 석유를 독점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미 절반에 가까운 수준을 이 브릭스 국가들끼리 뭉쳐서 나왔단 말이죠. 더 이상 달러 화폐 시스템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신용. 신용은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했던 스위프트 제재로 인해 이미 끝났어요. 달러 화폐 시스템을 지지해주는 페트로달러 시스템과 신용화폐 시스템은 이미 금이 심하게 갔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시기가 지금이라는 거는 사실이다. 다만 당장 내일 무너진다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되게 약하다,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브릭스에는 알제리, 나이지리아, 우간다,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태국, 우즈베키스탄, 벨로루시, 볼리비아를 포함한 여러 파트너 국가가 있습니다. 브릭스 회원국 중 일부는 미국과 통화가 페그를 한두 개 낮추는 것을 좋아할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선두를 달립니다. 그러나 2024년 10월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정상회담은 달러화 해체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 실제로 달러화 해체라는 것보다 더 쉽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러시아는 브릭스가 달러와 스위프트 시스템을 대체할 대체지불 시스템을 고려하도록 강경히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경제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고 앞으로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즉각적인 계획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이 달러화 폐지를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수사적 주장이 많이 나왔습니다. 경제학자 얼은 브릭스의 상승하는 지위와 경제력을 감안할 때 상품 기반 통화를 중심으로 하고 달러의 지배력이 약화된 새로운 다극 글로벌 금융 질서가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이 브릭스 국가들이 그 정상회담에서 이야기했던 게 이 브릭스 통화를 만들자, 그리고 만들 거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거든요. 다만 이 통화는 아무런 담보가 없는 시스템이 아니라 금을 포함한 상품을 담보로 하는 안정적인 통화를 만들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근본이제 같은 거, 금태환제 같은 거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래서 이제 브릭스페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구글에 브릭스페이라고 검색하시면 이 브릭스페이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실 수 있는데, 얘네들이 이게 그냥 뭐 말로써 협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오랫동안 이 달러 화폐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자기네들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들인 그런 노력의 결과, 그리고 전쟁을 준비해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달러 화폐 시스템을 지지하는 두 가지 기둥, 그 페트로달러, 석유와 그 다음에 신용화폐 시스템, 이 두 가지가 금이 간 상황에서 이들은 금이 간 상황에서 금을 모은 거죠. 금을 정말 미친 듯이 모으면서 전략적 자산으로 하는 불환화폐 시스템의 정반대에 있는 태환화폐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는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세 가지 요소를 지적합니다. 준비금의 지속적인 다각화. 이미 언급했듯이 중앙은행들은 금 보유량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인도와 중국을 포함한 여러 브릭스 국가가 이러한 추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 얼은 이것이 상품 담보 자산으로의 전환과 달러 중심 준비금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브릭스 통화, 금이 담보가 되는 화폐 시스템, 근본이 CBDC 브릭스 통화를 만들려고 하는 것과, 그리고 당장 그 과정 가운데서 미국의 제재로 인해 달러 자산이 압류당할 수 있는데,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달러를 그 외환보유고에서 미친 듯이 버리면서 이렇게 금을 또 미친 듯이 사모으는 이유가 이것을 준비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대체 지불 시스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서방 동맹국이 러시아를 스위프트 지불 시스템에서 차단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경고벨이 울렸습니다. 많은 세계 지도자들은 미국이 러시아에 대항하여 달러를 무기화할 수 있다면 러시아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달러의 이러한 무기화는 국가들이 달러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애쓰면서 달러화 해체의 가속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달러에서 벗어나는 탈달러하는데 기름을 부었다. 경제학자 얼이 지적했듯이 브릭스페이, 그러니까 브릭스 국가들이 사용할 이제 그 화폐 시스템, 브릭스페이의 창설에 대한 이야기는 전통적인 달러 기반 시스템을 우회하여 현지 통화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노력의 예입니다. 지정학적 재편, 브릭스는 확장을 통해 다양한 경제를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경제학자 얼은 이것이 달러 패권의 단극성에 도전하는 다극 세계로의 집단적 움직임을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혼자서 세계를 집권하는 그런 독재 정체가 아니라 다극체제, 이렇게 그 힘을 나눠 갖는 다극세계로 만들려고 하는 이들의 움직임이 이 지정학적 재편에서 보여진다. 경제학자 얼은 새로운 브릭스의 라인업은 다극화를 향함보다 광범위한 변화를 나타낸다고 주장합니다. 아랍에미레이트와 이란과 같은 석유가 풍부한 국가를 포함시키면 에너지 시장을 바꿀 수 있고, 브릭스에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 조직은 전통적으로 서방 강대국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더 강력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왜냐? 땅덩어리가 무지하게 넓으니까. 종종 지역적 영향력을 놓고 경쟁하는 인도와 중국과 같은 국가는 이제 확대된 그룹 내에서 더 복잡한 역학관계를 탐색하고 협력과 군사적 이익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달러의 침식과 금의 상승, 브릭스가 달러를 떨어뜨릴 가능성은 없지만 이 새로운 금융질서는 브릭스의 지위를 침식시킬 수 있습니다. 얼이 지적했듯이 이는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브릭스 국가들이 국제무역에서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협력하면 달러의 세계적 지배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달러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통화 약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달러 약세는 미국 수출의 경쟁력을 높일 수는 있지만 수입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국내 인플레이션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달러 자산에 대한 세계적 수요 감소는 차입 비용을 증가시켜 정부 부채에서 소비자 대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를 미친 듯이 버리고 안 사주면서 달러의 가치가 낮아지고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달러의 가치는 그냥 계속 떨어지고 있었죠. 지금 뭐 완전 바닥에 이제 거의 붙었다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 내려온 수준인데, 사실은 1980년부터 생각하면 다른 국가들이 달러 자산들을 엄청 많이 사줬거든요. 근데도 지금 이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그 마지막 끈인 미국 달러 자산을 애들이 놓아버린다?
그리고 이 현상이 지속된다라는 건 이 달러 가치가 얼마나 더 많이 떨어질까,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은 얼마나 더 일어날 것이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금 가격을 정말 미친 듯이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언급했듯이 달러 지배력이 조금이라도 감소하면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세계 금융 시스템은 달러로 운영되기 때문에 세계는 많은 달러를 필요로 하며 미국은 부풀려진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 세계적 수요에 의존합니다. 미국이 그렇게까지 차용하고 지출하고 막대한 예상 적자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달러가 세계적 준비통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달러와 자산에 대한 내재적 세계적 수요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연방준비제도의 화폐 창출을 흡수하고 연방제도의 인플레이션 정책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달러 화폐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미국이 달러를 예를 들면 100이었는데 이거를 1000으로 풀었어요. 그러면 900만큼의 달러가 많아지니까 달러의 가치는 10분의 1 토막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달러의 가치가 10분의 1까지 안 떨어지면서 버티고 있는 이유는 이 900만큼 다른 국가, 대표적으로 한국, 일본 이런 국가들이 이 900만큼의 달러를 사줘요. 외환보유고에 담고 안 풀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달러를 900만큼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유통되는 달러는 여전히 100인 거죠. 정확히 뭐 말하면 100은 아니고 한 103이 되는 거죠. 별로 안 느는 거야. 왜냐? 이 국가들이 미친 듯이 사서 달러 국채를 잡아주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 화폐 시스템이 유지가 됐던 건데,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제일 많이 사줬던 건 사실은 중국이고 그 외에도 브릭스 국가들도 다 많이 사줬거든요. 중국은 버리고 있다. 그러면 그동안 미국이 풀었던 달러 대비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았던 이유는 그 어마어마한 달러를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다 사줘서 그랬던 건데, 이거를 이제 풀어버린다? 진짜 이 뒤에 일어날 일들이 참 무서운 일이 남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브릭스 국가와 다른 국가들이 그렇게 많은 달러가 필요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 경제의 탈달러는 달러 과다를 초래할 것입니다. 미국 통화의 가치는 더욱 하락할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세계적 탈달러는 통화 위기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당신과 저는 달러의 구매력을 잠식하는 가격 인플레이션을 통해 그 영향을 느낄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달러를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달러에 대한 수요가 약간만 떨어져도 미국 경제에 파장이 생길 것입니다. 탈달러화로 인해 이미 일부 경제적 진동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달러화의 지속적인 지배력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금에 비해 평가절하되어 왔으며 이는 전례 없는 추세라고 지적했습니다. 달러가 이미 근본이자를 버린 순간부터 정말 미친듯이 떨어지고 있다. 달러 자체가 원래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달러 자산을 사주고 있어도 떨어지는 추세였지만 이제 그마저도 버리고 있으니 진짜 이 뒤에는 엄청나게 무서운 그런 통화 위기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요. 이는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인 기간과 경제위기가 없는 기간에 발생했기 때문에 전례가 없습니다. 그들은 형제의 금 강세장이 달러에 대한 신뢰의 침식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 달러를 오랫동안 사용하고 탐내고 싸운 사람들과 국가들은 이제 부의 저장소로서 이 통화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왜? 갖고 있어 봐야 미국이 진짜 미친 듯이 달러 찍어내니까 가치도 떨어지고, 막상 지네들이 필요할 때는 뭐 이걸 무기화해서 막 동결하고 오히려 내 적국인 애한테 재건한다고 주고 이러고 있으니까 더 이상 달러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을래야 남아 있을 수가 없겠죠. 이러한 변화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은행 시스템과 서방의 경제적 패권의 효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러시아에 부과한 제재와 자산 동결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다른 국가에 대한 적대적인 침략보다 사소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유사한 보복이나 달러 무기화가 가능하다고 우려합니다. 가사노바와 포스터는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무기화하여 분노를 조장하고 역사적으로 달러의 기반이었던 신뢰를 더욱 떨어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달러가 다른 통화에 비해 강세를 보이는 것은 전통적으로 미국 경제의 경고성과 투자의 가장 안전한 관할권 중 하나라는 평판에 의해 뒷받침되어
왔습니다. 반핵 분석가들은 미국의 무책임한 재정정책과 정치적 혼란은 금의 전통적 동인 중 하나 이상이 다시 부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계는 달러에서 천천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벗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통화준비금의 변화와 중앙은행의 금 매수 증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축통화의 수명을 한번 보면 사실은 포르투갈 80년, 스페인 110년, 네덜란드 80년, 프랑스 95년, 영국 105년, 길어야 100년 해요. 기축통화의 수명이라는 게. 근데 미국 1921년부터 지금 2025년 한 104년 했거든요. 사실 이 화폐라는 것도 결국에는 끝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종이 화폐는 결국 나중에 다 전부 종이 쪼가리가 되어버렸는데 달러라고 안 된다는 거 없는 거죠. 화폐라는 것도 결국엔 수명이 존재하는데 이게 사람으로 치면은 거의 사실은 갈 때 된 거긴 하다. 시간적으로 보면 영국 105년, 스페인이 그나마 600년 역사 중에서는 가장 길었는데 그거로만 따져도 사실은 미국 기축통화 패권도 끝까지 왔다 이거죠. 브릭스가 이런 달러 패권을 위협하고 금을 가게 만든 이런 행동들이 그냥 일종의 해프닝이냐 아니면 이거는 진짜 다시 한번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냐. 미국이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무너진다 이게 아니죠. 달러 패권이 이 이후에 또 다시 100년 대계가 나올 거예요. 이 다시 또 100년 대계 이렇게 또 100년 사이클이 만들어질 건데 이 지금의 달러는 어쨌든 같다. 달러 2.0이 올 수는 있어도 페트로 달러 시스템과 신용화폐 시스템은 이미 무너졌어요. 이제 이건 무너졌고 이 다음 화폐 시스템이 나올 텐데 그게 달러 2.0일지 아니면 브릭스페이일지 뭘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은 화폐 시스템이 바뀌는 그 변곡점에 와 있지 않나. 플러스 이런 변곡점에서 반드시 항상 폭등했던 역사 금이 지금 가장 매력적인 자산이 아니냐라는 내용이 이제 오늘 칼럼의 핵심인데요. 실제로 지금 이렇게 세계가 정말 바쁘게 돌아가고 있고 혼란스럽고 지정학적 위기 계속 터지고 국가들끼리 자꾸 싸우고 그 다음에 미국이 관세 전쟁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오랫동안 준비해 오면서 이 달러라는 화폐 시스템이 정말 나이 들 때까지 버티면서 준비해온 화폐 전쟁의 서막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 칼럼이었습니다. 예, 오늘의 칼럼 마이클 마하리의 칼럼이었고요. 정말 우리가 지금 왜 금을 모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높은 인사이트를 주는 칼럼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잠깐 또 소통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로 처음 다녀왔는데 현금 거래 시 가장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스테커스에서 위탁으로 사는 거죠.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게 막 종로에 가면 현금으로 금을 살 수 있고 그게 또 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좀 혹하는데 사실 진짜 제대로 알고 보면 그게 싸다고 느껴지는 거지 결코 싸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카페에 글을 써서 벌써 3,200분이나 보셔서 당연히 아시다시피 이게 진짜 재밌어요. 사람들이 너무 단기적인 것만 생각해서 요런 걸 많이 놓치거든요. 예를 들면 위탁거래가가 3월 8일 기준으로 봤을 때 종로표 골드바 10돈이 567만 1,000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뒷금이라고 불리는 현금 거래는 54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현금 거래가 무려 27만 1,000원이나 더 저렴하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현금 거래로 산 건 위탁으로 절대 못 판단 말이에요. 팔면은 나중에 세무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위탁 거래로 산 건 위탁 거래로 또 팔 수 있어요. 그러면 위탁 거래의 특징은 살 때랑 팔 때랑 가격이 똑같으니까 그냥 판매 수수료 2% 11만 원 정도만 내면 끝이거든요. 근데 무자료 현금 거래의 경우에는 살 때랑 팔 때 가격 차이가 그래서 좀 있어요. 얘는 24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 아니 이게 현금 주고 산 게 싸다고 생각해서 산 게 사실 나중에 팔 때 값까지 생각하면 오히려 더 안 좋거든요. 더 효율도 안 납니다. 자금 출처 소명도 안 돼서 나중에 세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 덤이고 그렇기 때문에 스테커스에서 위탁 거래로 사는 게 저는 당연히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스테커스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진심으로요. 그래서 저도 위탁 거래로만 삽니다. 구독자님들도 뭐 뒷금이 싼 거 몰라서 다들 바보라서
그거 안 사는 게 아닌 거죠. 예, 아시죠? 위탁거래 하는 경우에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부가세 자체가 없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은 없어요. 근데 스테커스 같은 경우에는 전문 세무법인을 통해서 이제 위탁거래 현황을 분기별로 보고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탁거래 명세서를 실물로 같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뭐 스테커스 위탁거래로 뭐 구매하거나 판매하시면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은 뭐 자동으로 해결된다. 뭐 요런 부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금 10돈 구입하려면 얼마인가요? 구입은 가능한가요? 구입 가능하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10돈 종로표, 뭐 위탁거래가 562만 9천원. 와, 위탁거래가 이거 아주 합리적이다. 맞죠? 이렇게 구매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 카카오톡 링크로 여기 누르셔서, 여기 스테커스 카페거든요. 여기 스테커스 카페 들어오셔서 실시간 금은 최저가 핫딜리스트 여기 들어오시면은 제품들도 볼 수 있고, 제품들 밑에 이게 구매하기 링크 있으니까 문의하셔서 다 가져가시면 된다. 다 가져가십시오. 네, 다 가져가시고, 스테커스가 이제 매일 이렇게 시세표도 올리고, 그 다음에 저런 핫딜 정보 같은 경우에는 단톡방에서 가장 먼저 소식이 알려져요. 그래서 이 단톡방에 들어오시면은 누구보다 빠르게 입고 소식과 초특가 같은 것도 단톡에서 제일 먼저 입고 소식이 알려지는데, 사실 거의 단톡선에서 주문이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카페까지 못 올라가는 경우도 많다. 여기 이게 단톡의 링크를 이렇게 남겨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실시간 방송 또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방송 활동이 참 많아가지고 저는 그거는 좋지만 또 여러분들 이렇게 소통하는 게 진정한 재미인데, 요거를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래서 회사도 좀 더 안정화시키고 발전시키고 방송 활동도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실시간 방송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다음 주에도 또 실시간 방송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